그 해 여름 18살이 된 박준호는 인생의 가장 큰 갈림길 앞에 서 있었다. 그에게 대학 입시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운명을 바꾸어 줄 유일한 희망, 부모님의 한평생 꿈이자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도 같았다. 준호는 전형적인 시골 청년이었다. 서울과는 한참 떨어진 충청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인정하는 총명한 아이였다. 어릴 적부터 글을 배우면 금세 익히고 숫자를 접하면 누구보다 빨리 계산해냈다. 학교 선생님들조차 이 아이는 반드시 크게 될 거다라며 그의 미래를 기대했다. 부모님인 박영수와 김말순 부부는 평생을 흙과 함께 살아온 농부였다. 글 한자 똑바로 몰라도 성실함과 근면함만큼은 남부럽지 않았다. 또 외약볕 아래 허리를 굽히고 거친 손으로 땅을 일궈낸 수확물이 전부였던 삶. 하지만 두 사람은 늘 한 가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우리 아들만은 우리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그들은 젊음을 그리고 건강을 모두 논밭에 바치면서도 아들 학비만큼은 어떻게든 마련해 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며 농사꾼 자식이 대학에 가서 뭐 하겠냐고 말했지만 영수와 말순 부부는 아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봤다. 그 눈빛은 배움에 대한 갈망,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준호 또한 부모님의 기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 전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낡은 집에서 밤마다 등잔불을 켜고 책장을 넘겼다. 교과서가 닳아 헤어져도 종이가 노랗게 바래져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으며 지식을 흡수했다. 어쩌면 그에게 배움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가족 전체를 구원할 열쇠였다. 가난은 대물림 된다고들 하지만 준호는 믿고 있었다. 내가 대학에만 붙으면 부모님께도 다른 삶이 열릴 거야. 논밭 대신 깨끗한 옷을 입고 책상 앞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며 살 수 있어. 그러면 부모님도 더 이상 허리가 휘도록 일하지 않아도 돼. 그의 꿈은 단순했다.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기술자가 되는 것. 화려한 직업도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답게 사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 그것이 준호의 전부였다. 하지만 꿈이 간절할수록 두려움도 함께 커졌다. 시험을 앞둔 날이면 그는 늘 새벽까지 책을 붙잡고 앉아 있었다. 졸음을 쫓기 위해 찬물로 세수를 하고 시골집 좁은 마루에 걸터 앉아 달빛을 벗삼아 공부했다. 때때로 마루 너머에서 부모님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저 녀석 저렇게 애쓰는데 꼭 잘 돼야 할 텐데. 그래, 우리야 못 배웠어도 저 애는 다를 거야. 그런 대화를 들을 때마다 준호는 더 강해졌다. 눈꺼풀이 천근망은 내려앉아도 마음속의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그의 인생은 오직 한 번의 시험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인생이란 언제나 뜻대로 흘러가 주지 않는다. 시험 당일 그는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다. 불합격. 그 두 글자는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냈다.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준호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손끝이 얼어붙고 머리가 멍해졌다. 그토록 노력했는데, 그토록 간절히 바랐는데 왜? 마을로 돌아오는 길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하늘은 너무도 맑고 푸르렀다. 논밭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도 마을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다. 이제 나는 뭐가 되지? 집 앞에 서자 부모님이 달려나왔다. 준호야, 결과는 어땠니? 그 질문 앞에서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차마 떨어졌다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눈빛만 봐도 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어머니 말수는 이미 직감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 영수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이며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집안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저녁상은 차려졌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는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린 듯 또한 침묵이 집안을 감쌌다. 하지만 준호의 고통은 단지 시험 낙방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점점 자신을 탓하기 시작했다. 부모님은 평생 흙에 묻혀 사셨는데 나는 그분들의 마지막 기대마저 저버렸어. 나는 이제 쓸모없는 자식이야. 이제 겨우 18. 하지만 그는 마치 세상을 등진 사람처럼 방 안에 틀어박혀 며칠씩 나오지 않았다. 교과서를 보아도 눈물이 앞을 가렸고 연필을 잡으면 손끝이 떨렸다. 그의 청춘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끝났다고 생각했다. 낙방의 충격이 체에 가시기도 전에 준호는 다시 현실의 벽에 부딪혔다. 대학을 가지 못한다 해도 그는 부모님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적어도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에 여느 또래처럼 학원이나 오락실이 아닌 공사판을 찾았다. 마을 이장은 새로 집을 짓고 있었고 젊고 힘있는 청년이 필요하다고 했다. 삭슨 하루 4만 원 남짓. 땀 흘려 얻는 돈이었지만 준호는 그것조차 감사했다. 그 돈으로 교재를 샀거나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탤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도 한여름 볕이 이글거렸다. 콘크리트 냄새가 진동하고 쇠 파이프들이 삐걱거리며 흔들리는 가운데 준호는 땀으로 흠뻑 젖은 셔츠를 붙잡고 있었다. 삽으로 모래를 퍼나르고 무거운 시멘트 자루를 나르며 그는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이 돈이면 내년에도 시험 준비를 할 수 있어. 그러나 운명은 잔혹했다. 2층으로 자재를 올리던 순간 귓게 쾅 하는 소리가 울렸다. 발 밑에 비계가 갑자기 휘청거리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쇳덩이가 굉음을 내며 떨어졌고 한 조각 날카로운 파이프가 그대로 준호의 얼굴을 스쳤다. 세상이 한순간에 뒤집혔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은 시커먼 어둠에 삼켜졌다. 주변에서 살려 라는 절규가 들렸지만 그는 이미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건 뺨을 파고든 타는 듯한 고통뿐이었다. 아래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흰 천장과 싸늘한 소독약 냄새 속에 있었다. 머리는 깨질 듯 아팠고 무엇보다도 얼굴의 한쪽이 뻐근하게 욱신거렸다. 손을 들어 올려보니 두툼한 붕대가 얼굴 절반을 감싸고 있었다. 곁에는 어머니 김말순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등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들을 보자마자 그녀는 손을 덥석 붙잡았다. 준호야, 우리 아들 정신이 드는구나. 다행이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박영수는 말없이 구석에 서 있었다. 주름진 얼굴은 더 깊게 패였고 담배를 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다. 준호는 불안해졌다. 어머니, 내 눈은 괜찮은 거죠?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터뜨렸다.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다. 대신 아버지가 힘겹게 다가와 중얼거렸다. 준호야, 의사 선생님 말씀이 내 한쪽 눈은 다시는 볼 수 없게 됐단다. 순간 그의 머릿속은 쾅 하고 무너져 내렸다. 뭐라고요? 다시는?
못 본다고요? 그는 두 손으로 붕대를 붙잡고 미친 듯이 뜯어내려 했다. 하지만 상처는 아물지도 않은 채 그저 칠흑 같은 어둠만이 몰려왔다. 안 돼.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그는 절규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날 밤 준호는 병실에서 끝없이 울었다.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목이 쉬어 말을 할 수 없을 때까지 울었다. 꿈도, 희망도, 미래도 모두 그와 함께 사라진 듯했다. 며칠 뒤 퇴원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래도 살아 돌아온 게 어디냐. 앞으로는 몸조심해야지. 그들의 눈빛은 연민과 동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그 말들이 칼날처럼 가슴을 찔렀다. 준호는 방 안에 틀어박혀 거울조차 보지 않았다. 붕대를 벗은 얼굴에는 깊은 흉터가 남았고 비어버린 한쪽 눈은 그를 더욱 절망에 몰아넣었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다. 공부도 일도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끝났다. 그의 세계는 더 이상 푸른 하늘이 아닌 끝없는 어둠이었다. 병원에서 돌아온 뒤 준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한쪽 눈을 잃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시력만 빼앗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의 자존심과 미래까지 앗아간 것이었다. 낮에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누워 있었고 밤에는 뒤척이다가 한숨만 내쉬었다. 거울을 볼 용기도 없었다. 우연히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올 때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이제 난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쓸모없는 사람일 뿐이야. 그의 마음은 점점 거칠어졌다. 어머니 김말순이 죽을 쑤어 방에 들어와도 필요 없어요. 라며 손으로 뿌리치기 일쑤였다. 아버지 박영수 역시 다가가 말을 걸면 그는 등을 돌리고 침묵했다. 그러나 가족을 더 괴롭히는 건 준호의 상처보다도 늘어가는 빚이었다. 치료비와 약값으로 이미 수천만 원이 들었고 가난한 농가에 그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었다. 마당에 있던 작은 밭과 집마저 담보로 잡히게 되었고 어머니는 새벽마다 남의 논에 품을 팔러 다녔다. 허리가 굽은 아버지는 밤마다 마루 끝에서 담배를 태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러다간 집안이 무너지는 게 아닌가 싶구나. 준호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그를 더 올감했다. 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차라리 내가 없었더라면. 그는 밤마다 그런 생각에 휩싸였다. 어느 날 저녁 밥상 위에는 된장국과 무나물 뿐이었다. 아버지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준호야, 네가 이제 혼자 살아가긴 어렵지 않겠니? 우리도 늙어가고 언젠가 이 세상 떠나면 넌 혼자 남을 텐데. 준호는 말없이 밥알만 굴렸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중매를 받으려고 한다. 착하고 성실한 아가씨가 있다더라. 우리 집에 오면 네 삶을 함께 짊어질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준호의 손이 덜컥 떨렸다. 중매요? 누가 저 같은 사람을 원하겠어요?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있다. 그 집도 형편이 넉넉하진 않지만 딸이 성실하고 마음씨가 곱다더라. 네가 혼자가 아니면 우리도 조금은 안심할 것 같구나. 준호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 20살도 안 된 나이에 그는 이미 누군가의 짐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눈앞이 다시 어두워지는 듯했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왜 벌써 결혼이라는 족쇄를 차오라는 거야? 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부모님의 얼굴에는 절망과 피로가 가득했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부모님에게 자신은 희망이 아니라 걱정거리가 된 지 오래라는 사실을.
며칠 뒤 저녁 식탁 위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다. 아버지 박영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준호야, 혼례 날짜를 잡았다. 상대는 이웃 마을의 윤지숙이라는 아가씨다. 30이 넘었지만 착하고 부지런하니 내겐 더없이 좋은 짝이 될 거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준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전 아직 18살이에요. 대학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마음대로 정하시는 겁니까? 분노에 치를 떨며 일어선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주먹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다. 네가 아직도 현실을 모르는구나. 한쪽 눈이 없는 내게 누가 시집 오겠다고 하겠니? 너 스스로 고르겠다며 버티면 결국 평생 혼자일 수밖에 없어.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다. 맞는 말이었다. 하지만 억울했다. 차라리 혼자 살면 살았지. 원하지도 않는 결혼은 안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순간 어머니 김말순이 울음을 터뜨리며 아들의 손을 덥석 잡았다. 준호야, 제발 그러지 마라. 네가 불행한 건 우리도 안다. 하지만 부모 마음이 더 애타는 건 알아주겠니? 우리 늙고 병들면 누가 너 곁을 지켜주겠니? 지숙이는 성품이 착한 아이야. 얼굴보다 마음이 중요한 법이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뚝뚝 떨어져 손등을 적셨다. 그 모습은 준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는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불행하다고 해서 부모님의 마지막 소원까지 짓밟아야 하나? 그날 밤 준호는 방 안에서 밤새 뒤척였다.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단호한 얼굴, 어머니의 흐느끼는 모습이 교차했다. 자존심은 여전히 결혼을 거부했지만 효라는 굴레가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새벽녘, 그는 결국 무릎을 꿇듯 부모님 앞에 나섰다. 아버지, 어머니, 알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결혼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어머니는 오열하며 아들을 끌어안았고 아버지는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의 심장은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지만 동시에 부모의 눈빛 속에 번진 안도의 빛을 보며 알았다. 이제 자신의 인생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결혼식 날은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던 12월 말이었다. 마을 어귀마다 메마른 나뭇가지가 삐걱였고 회색빛 하늘은 준호의 마음처럼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상 잔치라기보다는 가까운 친척 몇 명만 불러 모은 소박한 자리였다. 어머니는 결국 귀하게 간직하던 금 귀걸이마저 팔아 치르고서야 겨우 몇 쌍의 음식을 마련할 수 있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준호는 속이 쓰려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새벽부터 그는 아버지에게 억지로 차려입혀진 낯선 양복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순간 차라리 눈을 감고 싶었다. 한쪽 눈을 가린 검은 안대, 삐쩍 마른 얼굴. 어디서 보아도 신랑보다는 상처투성이 병자 같았다. 준호야, 괜찮다.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니 힘을 내라. 아버지의 말에도 그는 무거운 침묵만 흘렸다. 신부를 맞으러 가는 행렬은 초라했다. 아버지와 어머니, 마을 이장의 호의 격인 몇 사람뿐. 북과 꽹과리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지만 그것은 다른 집 잔치의 소리였다. 준호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더 깊은 수치심에 빠졌다. 드디어 신부 윤지숙이 문 앞에 나타났다. 연분홍 한복에 하얀 장식 머리숱을 두른 그녀는 마을 사람들이 떠들어대던 모습 그대로였다. 조금 통통한 체형에 얼굴에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화상 자국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화장을 진하게 했음에도 그 자국은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다.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신랑과 신부를 향했다.
저기 봐라. 상처난 신랑이랑 흉터난 신부. 꼭 짝이 맞구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를 파고들었고 준호의 얼굴은 화끈 달아올랐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깨물었다. 식은 형식적으로 진행됐다. 주례자가 절을 하라 하면 절을 하고 잔을 올려라 하면 잔을 올리는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다. 눈앞의 여인이 자신의 아내라는 사실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잔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준호는 속으로 울부짖었다. 이건 결혼이 아니라 형벌이야. 잔치는 해가 지자 곧 끝이 났다. 남은 것은 어지럽게 흩어진 그릇과 술 냄새, 그리고 준호의 무거운 머리뿐이었다. 사람들의 백년해로 하라는 덕담도 그의 귀에는 비웃음처럼 들렸다. 비틀거리며 신방으로 들어온 준호는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방은 어머니가 정성껏 꾸며놓은 빨간 이불과 커튼으로 가득했지만 그 색은 오히려 눈에 거슬렸다. 모두가 축복받는 첫날 밤이라는데 왜 나는 이렇게 지옥 같은가? 잠시 뒤 문이 살짝 열리며 윤지숙이 들어왔다. 홀레복 대신 연분홍색 잠옷을 입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동이를 내려놓았다. 피곤하시죠? 얼굴이라도 씻으세요. 부드러운 목소리에 준호는 순간 놀랐다. 그러나 그는 고개를 돌리며 차갑게 대답했다. 필요 없어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지숙은 말없이 젖은 수건을 짜내어 그의 곁에 다가왔다. 그 순간 준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눈을 마주쳤다. 검은 눈동자는 깊고도 맑았다. 그 속엔 슬픔과 강인함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준호는 더 이상 손을 뿌리칠 수 없었다. 얼굴을 닦아주던 그녀는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준호 씨, 혹시 후회하시나요? 이런 결혼 말이에요. 준호는 씁쓸하게 웃었다. 후회란요? 애초에 선택권조차 없었는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다. 지숙이 손을 들어 올려 얼굴에 대더니 천천히 무엇인가를 벗기기 시작한 것이다. 얇고 살색의 특수 가면이 그녀의 손끝에서 벗겨지자 준호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드러난 것은 지금까지 흉터투성이라 불리던 얼굴이 아니었다. 매끄러운 피부, 단아한 이목구비, 은은하게 빛나는 미소.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준호는 말을 더듬었다. 지숙은 가면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가 놀란 게 당연하지요. 사실 제 얼굴의 흉터는 옛날의 흔적을 본떠 만든 가짜예요. 일부러 세상 앞에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준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준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지숙을 바라보았다. 가짜라니,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지숙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어렸을 때 집에 불이 났어요. 그때 얼굴이 심하게 화상을 입었죠. 마을 아이들은 저를 괴물처럼 놀렸고 저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어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녀는 손끝으로 뺨을 스치며 말을 이었다. 나중에 친척의 도움으로 서울 병원에서 여러 번 수술을 받았어요. 다행히 흉터는 많이 지워졌지만 제 마음속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혹시 이 얼굴 때문일까? 늘 두려웠죠. 준호는 숨을 삼켰다.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울림이 밀려왔다. 지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슬펐다. 그래서 가면을 썼어요. 일부러 예전의 흉터를 닮게 만들어서요. 누군가 제 곁에 남아줄 수 있는지,
제 진짜 모습을 넘어 제 마음을 봐줄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녀는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솔직히 오랫동안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흉터만 보고 피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런 외로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외모에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만 찾으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자신의 처지였다. 사고로 한쪽 눈을 잃고 세상의 시선과 조롱 속에서 살아야 했던 지난날, 지숙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러다 당신 어머니가 오셨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제 얼굴을 흉보거나 의심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에게 물으셨어요. 농사일 할 줄 아느냐, 가족을 돌볼 수 있느냐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울컥했어요. 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처음으로 지숙의 이야기를 통해 알았다. 이 결혼이 단순한 억지 혼사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와 외로움을 껴안을 수 있는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방 안의 등잔불이 잔잔히 흔들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준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가슴이 먹먹해져서 오히려 눈물이 차올랐다. 지숙의 이야기를 다 들은 순간 준호는 얼굴이 달아올라 고개를 숙였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그는 결혼 전부터 지숙을 향해 품었던 모든 조롱과 경멸의 시선을 떠올렸다. 못생긴 여자, 나이 많은 여자와 억지로 결혼해야 한다니. 그때의 자신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며 상대의 아픔을 보려 하지 않았다. 준호는 목이 메인 채로 힘겹게 입을 열었다. 미안합니다. 그동안 당신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지금에야 깨달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였다. 지숙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으며 잔잔히 미소 지었다. 저는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 서로에게 상처 주지 말고 그냥 좋은 친구처럼, 좋은 가족처럼 지내면 어때요? 그 말은 준호의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지금까지 그는 늘 자신만 불행하다고 여겼다. 하지만 눈앞의 여인은 더 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었다. 준호는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은은한 미소,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강인함이 스며 있는 얼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사람이구나.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전과 다른 공기가 흘렀다. 비록 여전히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따뜻함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오래 닫혀있던 그의 가슴을 조금씩 열게 만들고 있었다. 결혼 후 첫 며칠은 서로에게 낯설고 어색했다. 준호와 지숙은 한 집에 살고 있었지만 대화는 필요할 때만 오갔다. 밥 드세요. 여기 물이에요. 짧고 단순한 말들이 오고 갈 뿐 웃음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준호는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집 안 곳곳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이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던 장롱 위가 말끔히 닦였고 늘 어수선하던 부엌도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낡은 마룻바닥은 윤이 날 만큼 닦여 있었고 작은 텃밭에는 벌써 푸릇한 채소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지숙은 새벽마다 가장 먼저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폈다. 준호의 아버지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했고 허리 통증이 심한 어머니에게는 매일 밤 따끈한 수건찜질을 해드렸다. 마치 오랜 세월 이 집안의 며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성실하게 움직였다.
준호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의무감 때문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날이 갈수록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고 늘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가족을 돌보았다. 밥상에 앉았을 때도 달랐다. 예전에는 된장국 하나에 김치뿐이던 식탁이 이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반찬들로 채워졌다. 지숙은 손이 야무졌다. 마당에서 기른 채소와 작은 연못에서 잡은 생선으로 정성스러운 음식을 내놓았다. 그 맛은 특별히 화려하지 않았지만 가족의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다. 어느 날 밤 준호는 방으로 돌아오다 우연히 지숙을 보았다. 낡은 등잔불 아래에서 그녀는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낡아빠진 그의 옷을 정성껏 기워내는 손길은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그 순간 준호는 가슴 한켠이 저릿해졌다. 이 사람은 진심으로 우리 가족을 위해 애쓰고 있구나. 그날 이후 준호는 예전처럼 차갑게 등을 돌리지 못했다. 비록 말은 아끼고 시선을 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서서히 벽이 허물어지고 있었다. 지숙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그의 굳게 닫힌 가슴을 조금씩 열고 있었던 것이다. 지숙의 따뜻한 손길은 집안 구석구석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다독였다. 준호의 아버지가 허리가 아파 밤마다 뒤척이면 그녀는 직접 생강과 쑥을 다려 찜질을 해드렸다. 어머니가 기침을 심하게 할 때는 동네 산을 오르락 내리락하며 약초를 구해와 정성껏 다렸다. 그녀는 며느리라기보다는 친딸처럼 부모님 곁을 지켰다. 준호 역시 그녀의 세심한 보살핌을 느낄 수 있었다. 낡은 안대가 더러워질 때마다 그녀는 몰래 손빨래해 햇볕에 말려 두었다. 밤늦게 책을 뒤적이는 그에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조용히 내밀곤 했다. 공부하다가 눈이 더 피로해질 수 있으니 조금만 쉬세요. 그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준호의 가슴을 두드리는 힘이 있었다. 처음에는 그녀의 관심이 부담스러워 무심하게 넘기곤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지숙의 마음이 결코 의무감이 아닌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힘듦을 내색하지 않았다. 항상 밝게 웃으며 괜찮아요. 가족이니까요. 라는 말만 반복했다. 준호는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 밥상에서 예전처럼 숟가락만 뜨고 자리를 피하지 않고 슬쩍 그녀가 만든 반찬을 맛보며 맛있네 라는 짧은 말을 건넸다. 그 말 한마디에 지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를 본 순간 준호는 알았다. 아, 내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겠구나. 어느 날 밤 그는 오랜만에 진심을 담아 말을 꺼냈다. 고마워요. 부모님께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지숙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가족이 되어줘서.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 얼음장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억지로 맺어진 아내가 아니라 함께 걸어갈 동반자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지숙과 함께 살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준호의 삶은 조금씩 달라졌다. 예전에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자책과 절망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새벽이면 아버지를 따라 밭으로 나갔다. 한쪽 눈으로 밭을 메고 논바닥을 걸으며 땀을 흘리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도와주는 지숙이 있었기 때문이다. 준호 씨, 힘들면 잠깐 쉬어요. 아니야, 이제는 나도 뭔가 해야 해. 삽자루를 꼭 쥐고 땀을 흘리는 그의 모습은 한때 방 안에서 삶을 포기했던 소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잡히고
등에 땀이 줄줄 흘렀지만 준호는 오히려 그 고단함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꼈다. 밤이 되면 그는 책을 펼쳤다. 낡은 교과서를 다시 꺼내 읽으며 잊어버린 지식을 하나씩 되살렸다. 수학 문제를 풀다 막히면 지숙이 옆에서 조용히 불을 밝혀주며 따뜻한 차를 내왔다. 괜찮아요. 천천히 다시 해봐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그 격려는 무엇보다도 큰 힘이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늦었다며 책을 덮어버렸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다.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준호의 어깨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일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흐느끼며 말했다. 우리 집에 이런 날이 다시 올 줄 몰랐다. 준호가 다시 웃는구나. 그 말에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웃음을 되찾게 된 건 오롯이 지숙 덕분이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절망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준호는 더 이상 과거의 자신을 부끄러워만 하지 않았다. 비록 한쪽 눈을 잃었지만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그리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언제나 지숙이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준호가 다시 공부를 시작했지만 책값이며 수업료까지 마련하기에는 집안 형편이 턱없이 부족했다. 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논일을 오래 할 수 없었고 어머니 역시 기침이 잦아져 집안일만으로도 벅찼다. 결국 생계를 떠받치는 사람은 지숙이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오후에는 시장에 나가 직접 키운 채소를 팔았다. 밤에는 마을 사람들의 헌옷을 고쳐주는 바느질 일을 하며 늦도록 불을 밝혔다. 작은 등잔불 아래에서 바늘이 오가며 내는 슥슥 소리와 함께 준호는 옆에서 교과서를 붙잡고 글자를 외웠다. 부부의 밤은 늘 그렇게 이어졌다. 하나는 공부로, 하나는 노동으로. 어느 날 준호가 미안한 듯 말했다. 지수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내가 돈을 벌어서 학교에 다녀야지. 네가 고생만 하잖아. 지숙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다시 꿈을 찾는 게 내겐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가봐요. 그 말은 준호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녀의 희생과 믿음이 없었다면 그는 아마 다시 책을 잡을 용기도 없었을 것이다. 비 오는 날이면 지늘길은 질퍽했고 준호는 한쪽 눈으로 길을 걷기가 힘들었다. 그럴 때마다 지숙은 우비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그의 손을 잡아 이끌었다. 여기 웅덩이 있어요. 조심해요. 젖은 흙길을 함께 걸으며 준호는 그녀의 작은 등 뒤를 바라보았다. 비바람에 젖은 어깨는 초라했지만 그 누구보다도 든든해 보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사람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 반드시 이겨내겠다. 이렇게 두 사람은 가난과 편견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준호는 다시 배움을 이어갈 수 있었고 지숙은 그 곁을 지키며 모든 것을 감당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둘은 이미 가장 값진 것을 나누고 있었다.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었다. 시간은 어느새 흘러 준호가 다시 대학 입시에 도전하는 날이 가까워졌다. 그동안의 밤샘 공부와 지숙의 헌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책상 위에는 수없이 접힌 교과서와 낡아빠진 노트들이 쌓여 있었다. 손가락 끝에는 연필심이 묻어 검게 변해 있었지만 그 흔적이야말로 그의 노력의 증거였다. 시험 전날 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아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은 쿵쾅거리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혹시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동안의 희생이 모두 헛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때 지숙이 조용히 방에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준호 씨,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흔들리던 배를 고요하게 만드는 파도 같았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내뱉었다.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당신이 그동안 고생한 게 다. 지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합격하든 못하든 상관없어요. 당신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그게 이미 승리예요.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젖어들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시험은 단순히 합격, 불합격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삶을 다시 찾는 길이자 함께 걸어온 아내의 사랑을 증명하는 길이었다. 시험 당일 아침, 마을은 아직 새벽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지숙은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김밥을 싸고 따뜻한 국을 끓였다. 준호가 집을 나서려 하자 그녀는 그의 목도리를 고쳐 메어주며 말했다. 추우니까 몸 챙겨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으세요. 시험장으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싣는 순간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논과 밭, 그 위로 번져가는 새벽 햇살이 눈부시게 빛났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나는 나 자신에게도 지숙에게도 그리고 부모님께도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시험장 문을 들어섰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어느 때보다도 뜨거운 믿음과 사랑이 자리하고 있었다. 며칠간의 기다림은 마치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다. 준호는 바티를 도우면서도 책을 펼쳐보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이 불안으로 가득했다. 밤이면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면 지숙이 조용히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다. 괜찮아요. 결과가 어떻든 우리 둘은 이미 이겨낸 거예요. 드디어 결과 발표 날 마을 우체부가 편지를 들고 허겁지겁 달려왔다. 이준호, 합격 통지서 왔어. 준호의 심장은 멎을 듯 뛰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 순간 눈앞이 흐려졌다. 경상도 사범대학교 국어교육과 합격 굵은 글씨가 눈에 들어오자 그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다. 나 붙었어. 지수가 나 해냈어. 준호의 목소리는 울음과 웃음이 뒤섞여 있었다. 지숙은 두 손으로 입을 가리더니 곧장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말이에요. 제가 믿은 대로 된 거예요. 그녀는 준호에게 달려와 꽉 안겼다. 두 사람의 눈물은 서로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이 소식은 곧 온 마을에 퍼졌다. 한때 준호를 두고 앞날이 끝났다며 수군거리던 사람들까지도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대단하다. 한쪽 눈으로도 이렇게 해내다니. 아내 덕분이지. 저 지숙 씨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야. 부모님은 더할 나위 없는 자랑스러움에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는 굳은 손으로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잘했다, 아들아. 하지만 네가 이렇게 설 수 있는 건 네 아내 덕분이라는 걸 잊지 마라. 어머니 역시 지숙의 손을 꼭 잡고 흐느꼈다. 얘야, 네가 우리 집에 와준 게 하늘이 내린 복이다. 그 순간 준호는 다시금 깨달았다. 이 합격증은 단순히 자신의 노력이 아닌 지숙의 희생과 믿음이 빚어낸 결실이라는 것을. 그녀는 그저 아내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운 삶의 동반자였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가장 성대한 저녁상을 차렸다. 닭 한 마리를 삶고 누런 막걸리를 부어 올리며 서로의 건강과 미래를 빌었다.
준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맹세했다. 내 인생을 걸고 이 여인을 지키겠다. 그리고 반드시 보답하겠다. 대학 합격의 기쁨도 잠시 새로운 현실은 쉽지 않았다. 시골을 떠나 도시에 자리 잡는다는 것은 곧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뜻이었다. 등록금, 책값, 기숙사비, 모든 것이 돈이었다. 가난한 집안 형편에 부모님께 더 이상 손을 벌릴 수 없었고 준호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했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열심히 필기를 하고 밤이면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한쪽 눈만으로 어두운 밤거리를 자전거로 달릴 때면 늘 불안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조금 더 버티자. 지숙이의 희생을 헛되게 할 수는 없어. 그는 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되뇌었다. 지숙은 시골에 남아 농사일을 도맡으며 생활비를 꾸려 보냈다. 낡은 손목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얼굴빛은 햇볕에 그을려 까맣게 탔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편지 속에는 늘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준호 씨, 저는 괜찮아요. 당신이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요. 가끔 주말이면 지숙이 도시로 올라와 직접 싸온 반찬을 건네주곤 했다. 김치, 멸치볶음, 된장국, 투박하지만 정성 가득한 음식 앞에서 준호는 늘 눈시울이 붉어졌다.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포기했을 거야. 그가 작게 중얼거리면 지숙은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당신이 있기에 견뎌내는 거예요. 공부와 일, 두 짐을 함께 지고 가는 길은 험난했다. 밤늦게 도서관에서 나오면 몸은 천근망은, 눈은 흐릿해져 글자가 겹쳐 보였다. 하지만 교실에서 아이들이 떠들던 목소리, 교사가 되어 가르치는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 다시 힘이 솟았다. 그의 하루는 늘 고단했지만 지숙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기에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의 희생과 사랑은 마치 보이지 않는 날개처럼 준호를 지탱해 주었다. 그리고 준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반드시 졸업해 진정한 교사가 되어 지숙의 삶에 보답하리라. 내해의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다. 준호는 밤낮 없이 책을 붙잡았고 지숙은 농사와 부업으로 뒷바라지했다. 그 덕분에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장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졸업식 날 학사모를 쓴 준호는 눈물이 가득 고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구나. 도시에서의 유혹과 기회는 많았지만 준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그는 화려한 길 대신 고향을 택했다. 내가 배운 걸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바로 우리 마을 아이들이야. 고향의 초등학교는 낡은 교실과 부족한 교재로 가득했다. 처음 교단에 섰을 때 아이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이 쏟아졌다. 한쪽 눈을 가린 선생님은 낯설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두려움이 아닌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첫 수업을 시작했다. 얘들아, 선생님과 함께 글자를 배워보자. 책 속에는 세상이 담겨 있단다. 그날 저녁, 지숙은 학교 앞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다. 첫날 어땠어요? 그녀가 묻자 준호는 환하게 웃었다. 아이들이 정말 귀여워. 내가 교사가 된 게 믿기지 않아. 그들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왔다. 초라한 흙길도 낡은 초가집도 그날따라 빛나 보였다. 지숙은 저녁상을 차리며 말했다. 당신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빛나 보여요. 저는 그런 남편을 둔 게 자랑스러워요.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숙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앞으로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그 순간 그들의 작은 집은 그 어떤 궁궐보다 따뜻하고 행복했다. 교단에서의 삶, 밭에서의 일상,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시간은 고요히 흐르고 가난한 집안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결혼 후 몇 해가 지나지 않아 지숙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다. 그날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소식을 듣고 그대로 얼어붙었다가 곧 두 팔로 아내를 번쩍 안아들고 빙글빙글 돌았다. 정말이야? 우리에게 아이가 생긴 거야. 지숙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우리 둘만이 아니라 셋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작은 집은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시골 마을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들의 가슴은 누구보다 뜨겁게 달아올랐다. 준호의 부모님도 기뻐 어쩔 줄 몰라 했다. 어머니는 연신 두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 기도를 드렸고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만나며 곧 할아버지가 된다네 하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임신 기간 동안 준호는 아내를 위해 모든 일을 도맡았다. 밭일이든 장보든 심지어 빨래까지도 직접 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곧장 부엌으로 달려가 저녁을 준비했고 지숙은 그런 남편을 보며 눈시울이 자주 붉어졌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준호는 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내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지. 마침내 10달이 지나 새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날이 왔다. 병원 복도에서 불안하게 발을 동동 구르던 준호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건강한 사내아이입니다. 축하합니다. 준호는 눈물이 솟구쳐 올라 그대로 얼굴을 적셨다. 작은 아기를 품에 안은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다. 따뜻한 천, 작은 손가락, 연약하지만 힘찬 심장 소리. 우리 아들이다. 지숙 씨, 정말 고마워. 지숙은 피곤해 지친 얼굴로 누워 있었지만 눈빛만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이 아이는 우리의 희망이에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이후 집안에는 아기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부모님은 손주를 품에 안고 하루 종일 내려놓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까지도 축하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것이 달라진 듯 환해졌다. 준호는 교단에서, 지숙은 집에서,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이제 작은 생명이 있었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두 사람의 사랑이 맺은 열매였다. 아이의 탄생은 집안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예전엔 가난과 근심으로 가득하던 집안이 이제는 아기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준호는 퇴근길에 늘 발걸음을 재촉했다. 교실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을 가르치고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또 한 명의 아이를 돌보는 아버지가 되었다. 밤마다 서툰 손으로 기저귀를 갈고 분유를 타며 아이를 품에 안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이 녀석은 꼭 선생님을 닮았네. 아버지가 손주를 안으며 흐뭇하게 웃었고 어머니는 그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내가 이렇게 손자를 안아보게 될 줄이야. 하늘도 참 고마운 일이야. 지숙은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느라 지쳤지만 준호가 옆에서 함께 도와주니 한결 마음이 든든했다. 당신이 학교 끝나고 와서 이렇게 같이 봐주니 나 혼자가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다. 우린 이제 부모니까 둘이 함께 해야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힘든 만큼 기쁨도 컸다.
아이가 처음 뒤집을 때, 처음 온가리를 할 때, 처음 걸음을 떼는 순간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박수를 쳤다. 그때마다 집안은 환호성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부모님도 손주의 존재로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었다. 할아버지는 바티를 하면서도 손주 얘기만 하면 피곤한 줄 모르고 할머니는 아기의 옷을 손수지어 입히며 행복해했다. 손주의 작은 웃음 하나가 그들에게는 약이었고 집안의 모든 근심을 녹여내는 빛이었다. 가난은 여전했고 생활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아이를 중심으로 가족의 마음이 한데 모였고 책임과 사랑이 어우러져 단단한 끈이 되었다. 준호와 지숙은 이제 단순한 부부가 아니라 함께 부모가 된 동반자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러나 행복만 가득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과 입방아가 다시 우리 가족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이다. 저 집 며느리 말이야, 얼굴이 예전이랑 너무 달라졌지 않나? 혹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냐? 그러니까 항상 얼굴을 가렸던 거겠지. 처음엔 가볍게 흘려듣던 수근거림이 점점 커져갔다. 장터에 나가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논두렁을 지날 때 몰래 던지는 시선들. 그 모든 것이 지숙의 마음을 찔렀다. 준호는 화가 치밀어 올라 당장이라도 나서서 사람들을 향해 외치고 싶었다. 당신들이 뭘 알아서 함부로 말하는 거냐고. 내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나 하냐고. 하지만 지숙은 그의 팔을 붙잡고 고개를 저었다. 여보, 그냥 두세요. 말이란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만 보여주면 돼요. 그 말에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아내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눈초리와 소문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 대신 미소로 버텨내고 있었다. 밤이 깊어 아이가 잠든 후 지숙은 홀로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며 작은 한숨을 내쉬곤 했다. 준호가 다가와 등을 감싸 안으면 그녀는 늘 똑같이 말했다. 난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당신과 아기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준호는 알았다. 그녀의 강인함 뒤에는 여린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준호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치며 스스로 증명하려 애썼다. 우리 가족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이고 싶었던 것이다. 소문과 비난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거세졌다. 아이까지 등에 업고 다니는 지숙을 향해 몇몇은 대놓고 수군거렸다. 저 얼굴이 진짜일까? 속이 알 수 없는 여자야. 그럴 때마다 준호의 심장은 칼로 베이듯 아팠다. 그러나 지숙은 의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여보, 사람들의 말보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그녀의 한마디는 늘 준호를 붙잡아주는 힘이 되었다. 부부는 서로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지숙은 새벽부터 밭에 나가고 저녁에는 바느질을 하며 생활을 이어갔다. 준호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온 힘을 다했다. 집에 돌아오면 함께 밥을 지어 먹고 아이와 놀아주며 웃음을 되찾았다. 당신은 내 삶의 기적이에요. 준호가 어느 날 조용히 속삭이자 지숙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우린 서로의 기적이죠. 이웃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히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부부가 꿋꿋이 살아가는 모습, 아이를 정성껏 키우는 모습, 그리고 준호가 학교에서 존경받는 교사가 되는 과정을 보며 사람들의 입도 점차 다물어졌다. 마을 노인들이 모여 말했다. 역시 저 집은 하늘이 돕는 집이야. 소문은 소문일 뿐이었네. 그제야 사람들의 시선 속에도 존중이 섞이기 시작했다. 비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두 사람이 손을 놓지 않는 한 쓰러지지 않았다.
사랑과 믿음은 세상의 어떤 소문보다도 강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1년. 준호는 밤마다 등잔불 아래에서 책을 붙들고 씨름했다. 낮에는 밭에서 부모를 돕고 밤에는 글자를 외우며 펜을 잡았다. 지숙은 곁에서 조용히 등을 어루만지며 늘 말했다. 당신은 할 수 있어요. 난 당신을 믿어요. 그 믿음은 준호의 가슴에 불씨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학 입시 결과가 발표되던 날 마을 전체가 들썩였다. 마을 아이가 아니라 바로 외눈박이 준호라 불리던 그가 합격했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뭐라고? 준호가 대학에 붙었다고? 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단 말이야. 대단하네. 정말 대단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수군거리던 이웃들이 이번엔 박수를 보냈다. 집 앞마당에는 축하 인파가 몰려들었고 부모님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손님들을 맞았다. 특히 마을 어른들은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넌 우리 젊은이들한테 귀감이구나. 몸이 불편해도 이렇게 이겨내는 걸 보니 정말 장하다. 준호는 두 손으로 합격증을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가도 젖어 있었다. 이 순간이 있기까지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사람은 지숙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그는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건 제 힘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말에 지숙의 눈가도 붉어졌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번엔 더 이상 수군거리지 않았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 가족을 존경하기 시작했다. 준호의 합격은 단순히 개인의 기쁨이 아니었다. 가난과 시련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은 집안 전체의 승리였고 마을에 희망을 불어넣는 사건이었다. 이날 이후 준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한 후 준호의 삶은 눈부시게 달라졌다. 낡은 책상 앞에 앉아 글자를 외우던 시골 청년은 이제 대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그 기쁨 뒤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다. 도시로 유학을 가야 했기에 그는 집을 떠나야 했다. 가난한 살림의 등록금과 생활비는 큰 짐이었지만 지숙은 단 한 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당신은 공부하세요. 집안일과 부모님, 그리고 생활은 제가 맡을게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다. 밭일, 장터일, 심지어 밤에는 바느질까지 지숙의 손은 늘 바쁘게 움직였다. 낡은 손마디에 굳은 살이 잡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도 그녀의 눈빛만은 꿋꿋했다. 준호는 강의실에서 책을 펼칠 때마다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다. 내가 포기하면 그녀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돼버린다. 그 다짐이 그의 펜을 더욱 힘차게 움직이게 했다. 주말이면 준호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내려왔다. 그때마다 지숙은 늘 마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허름한 옷차림에도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했다. 여보, 많이 힘들었죠? 밥 먼저 드세요. 그 순간 피곤에 지친 준호의 마음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대학생으로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은 지숙이라는 든든한 뿌리 덕분이라는 것을. 이웃들도 더 이상 수군대지 않았다. 오히려 지숙의 헌신과 준호의 노력에 감탄하며 말했다. 참 대단한 부부야. 세상엔 아직도 이런 정성과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사랑은 더 깊어지고 믿음은 더 단단해졌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준호는 마침내 대학을 졸업했다. 손에 쥔 건 단순한 졸업장이 아니라 지난 세월의 눈물과 땀, 그리고 지숙의 희생이 고스란히 담긴 결실이었다.
많은 친구들이 도시에서 높은 연봉을 주는 직장을 찾아 나설 때 준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나를 키워준 마을, 나를 기다려준 부모님, 그리고 내 곁을 지켜준 아내.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내 몫이다. 그의 결심은 굳건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시골 학교 교단에 처음 서던 날, 아이들의 눈빛은 호기심과 의문으로 가득했다. 선생님 눈이 왜 그러세요? 속삭임과 웃음소리가 교실 한쪽에서 퍼져나갔다. 부모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외눈박이 선생이 우리 애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건강은 괜찮을까? 오래 버틸 수 있을까? 회의적인 시선은 준호의 마음을 다시 흔들었다. 그의 심장은 쿵쿵 뛰었고 손에는 땀이 배었다. 그러나 교탁 위에 놓인 분필을 꽉 쥔 순간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물러서면 모든 게 헛수고다. 그날 수업은 서툴고 떨렸지만 그는 한 문장 한 문장 정성을 다해 가르쳤다.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 서서히 호기심 대신 집중이 자리 잡았다. 끝나고 교실을 나서면서 준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 처음 몇 달은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여전히 장난삼아 준호를 흉내내기도 했고 부모들은 걱정스러운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하지만 준호는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준비했고 더 정성을 쏟았다. 수업이 시작되면 그는 단순히 책에 있는 내용을 가르치지 않았다. 삶의 이야기를 곁들여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렸다. 선생님도 예전에는 너희처럼 꿈을 꾸던 소년이었단다. 하지만 큰 시련을 겪었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 아이들은 점차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책 속 지식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이겨내는 용기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난 뒤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선생님, 저도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포기하려 했는데 선생님 보니까 힘이 나요. 저도 해낼 수 있을까요? 준호는 아이의 어깨를 꼭 잡고 대답했다. 물론이지. 선생님이 해냈듯 너도 반드시 해낼 수 있어. 그 진심 어린 대답은 금세 아이들 사이에 퍼져나갔다. 부모들도 변화를 감지했다. 성적이 오르고 아이들이 학교 이야기를 즐겁게 하자 회의적이던 시선이 존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준호를 외눈박이 선생이라 부르지 않았다. 대신 그를 우리 선생님이라 불렀다. 교단 위의 준호는 이제 더 이상 불완전한 청년이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희망을 심는 진정한 스승이 되어 있었다. 세월이 흐르면서 준호의 삶은 점점 안정되어 갔다. 학교에서 그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마을 사람들도 더 이상 그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성장을 이끈 훌륭한 스승으로 존경했다. 그러나 준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의 바람이 자리하고 있었다. 언젠가 꼭 부모님께 편안한 집을 지어 드려야 한다. 어릴 적 비바람이 불 때마다 지붕에서 떨어지던 빗물, 비좁은 마루에 가족이 모여 떨던 기억은 잊을 수 없었다. 그 소망은 지숙도 똑같이 품고 있었다. 여보, 이제 조금씩 형편이 나아졌으니 우리 부모님께 집을 지어드리면 어떨까요? 그 말에 준호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우리가 보답해야 할 때야. 두 사람은 수년간 모은 돈과 조금의 대출을 합쳐 새 집을 짓기로 했다. 마을 어르신들과 이웃들도 소식을 듣고 모두 달려와 힘을 보탰다. 준호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가르쳐 주니 이번엔 우리가 힘을 합칠 차례지. 벽돌 하나, 기와 한 장에도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담겼다.
지숙은 새집의 부엌을 가장 정성스레 꾸몄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장독대를 여기 두면 좋겠지요. 그녀의 세심한 손길은 부모님의 미소를 떠올리게 했다. 드디어 완공의 날, 붉은 기와가 햇살에 반짝이는 새집 앞에서 부모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굽은 허리에 아버지는 벽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내가 죽기 전에 이런 집에서 살 줄이야.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손자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준호는 깨달았다.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화려한 선물이 아니라 평생 안심하고 쉴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라는 것을. 새집에 들어온 첫날, 온 가족이 마루에 둘러앉았다. 밝은 전등 불빛이 방 안을 환히 비추고 부엌에서는 지숙이 정성껏 차린 저녁 냄새가 은은히 풍겨왔다. 부모님은 자꾸만 집안을 돌아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제는 비 오는 날에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아버지가 중얼거리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훔쳤다.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런 날이 오다니. 그날 저녁 식탁에는 오랜만에 푸짐한 음식이 올랐다. 닭백숙, 잡채,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까지. 온 가족이 웃고 떠들며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 그 모습은 마치 잃어버린 세월을 되찾은 듯 따뜻하고 평화로웠다. 이후로도 준호와 지숙은 부모님의 곁을 지키며 정성껏 모셨다. 아침이면 따뜻한 차를 준비해드리고 저녁이면 하루 있었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다. 주말마다 준호는 아버지와 마당에서 장기를 두었고 지숙은 어머니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며 웃음을 나눴다. 손자 민호는 할머니, 할아버지 곁에서 뛰놀며 집안에 활기를 더했다. 민호의 맑은 웃음소리는 부모님의 노년을 더욱 빛나게 만들었다. 이웃들이 찾아와 새집을 구경하며 축하 인사를 건넬 때마다 부모님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해줬다오. 그 말 속에는 평생의 고생 끝에 찾아온 보람과 행복이 담겨 있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이제 부모님께서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게 하리라. 남은 생을 평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드려야지.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효심이 빚어낸 따뜻한 안식처였다. 세월은 유수처럼 흘러 어느새 준호와 지숙도 백발이 성성한 노년을 맞이했다. 이제는 아침마다 일찍 학교에 나서던 걸음 대신 마당의 작은 화단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한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 속에서 지숙은 차를 끓이고 준호는 손자와 함께 장난을 치며 웃는다. 아들 민호는 대학을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얻어 도시에서 살고 있었지만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고향집으로 내려왔다. 그의 곁에는 따뜻하고 성실한 며느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귀여운 손자 지우가 있었다. 지우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할아버지, 할머니 하고 외칠 때마다 집안 가득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준호는 손자를 무릎에 앉히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전에는 말이야, 할아버지가 눈을 다쳐서 세상이 캄캄했던 적이 있었단다. 하지만 네 할머니가 곁에서 지켜줘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어. 지우는 동그란 눈을 반짝이며 신기하게 듣다가 할머니 최고 하고 외쳤다. 그 순간 지숙의 얼굴에는 세월을 잊게 하는 미소가 번졌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커다란 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준호는 아들 내외가 부모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 깊이 뿌듯함을 느꼈다. 이보다 더 바랄 게 있을까? 우리 인생은 참 복되구나. 지숙도 고개를 끄덕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노년의 그들에게 행복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자식이 제 자리를 찾아가고 손자가 밝게 자라며 매일 저녁 따뜻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었다. 해질 무렵 준호와 지숙은 늘 그렇듯 마당의 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손자 지우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준호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보,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눈을 잃고 절망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무너져 버렸을 거야. 지숙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이렇게 손자까지 두고 웃을 수 있는 걸 보면 다 지나간 고난이 축복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은 세월 속의 한결같은 동반자의 정으로 변했고 그것이 오히려 더 단단하고 깊어졌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만약 그때 부모님의 뜻을 거부했다면 지금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아마 외로움에 갇혀 분노하며 살아갔을지 몰라. 하지만 운명처럼 당신을 만난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지. 그는 아내에게 시선을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이야. 젊은 날의 상처가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었으니 나는 오히려 그 시련에 감사해. 지숙은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곁에서 걸어온 세월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행복이었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집 안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졌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부드러운 목소리,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의 온기. 준호는 그 모든 것이 진정한 행복임을 깨달았다. 그에게 있어 행복이란 화려한 성공도 끝없는 부도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밥을 나누고 힘들 때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그 단순하고도 깊은 진실이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가장 큰 깨달음으로 남았다.